자, 이번 시간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해서 부동산 공법과 관련해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은 여러분 시험 관련해서 자, 2차 시험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법은 여러분 시험 관련해서 출제 범위가 6개 법률이 시험 출제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국토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줄여서 국토계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4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국토계법에서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하고 그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6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여러분 시험범위인데 건축법은 7문제, 그리고 주택법도 7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농지법이 2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40문제 중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출제 문항수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각각 6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도시개발법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국토계획법 내용에서 파생되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국토계획법 내용이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국토계획법 내용이 일단 문항수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출발해서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부분이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토계획과 관련된 법이 2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인데 이 두 가지는 법의 이제 명칭은 다르지만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개별 토지가 있으면 그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건물을 건축을 할 때 이때 적용되는 일반법이 건축법이고, 그와 같은 이제 건축물 중에서 주거 용도의 주택을 건축을 할 때 규모가 크면 주택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합쳐서 14문제가 출제되는데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성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건축법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을 주택을 건설할 때 용어가 어떻게 바뀌냐 여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별을 하면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농지법이 이제 2문제가 출제됩니다. 농지법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뿐만 아니고 중개사법에서 실무에서도 농지법을 하기 때문에 농지법은 2문제가 출제되고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이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6개 법률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출제되는 범위를 일단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법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 중에서 성격이 공법이다 이렇게 되는데 공법은 다른 말로 행정법이 여기 이제 공법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관련해서 1차 시험에서 이제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을 배우시는데 민법하고 여기 나와 있는 공법 두 가지는 법의 이제 성격이 틀린다. 민법은 사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 이제 사법이라는 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관계는 개인하고 개인, 즉 사인하고 사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이 민법이고, 여러분들 이제 공법은 행정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로 행정기관, 행정주체하고 일반 국민하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는 법, 이런 법이 공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법하고 민법은 왜 구별하느냐? 민법, 즉 사인하고 사인 간에는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가지고 분쟁을 해결한다. 자, 근데 공법관계, 즉 행정주체하고 국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때는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서 해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법하고 사법 일단 두 가지 이제 구별하는 건 분쟁과 관련해서 분쟁 해결하는 법적 절차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뭐 공법관계에 해당되느냐, 민법관계에 해당되느냐 이걸 각각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놓으면 자, 이 법은 해당되는 법은 행정주체하고 국민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고 여기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결한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법하고 구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법은 주로 행정주체하고 국민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주체가 국민에 대해 가지고 행정권 등, 즉 행정력을 발행을 하려고 하면, 즉 행정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행정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법률 유보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법률은 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원칙을 법률 유보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은 행정보다 위에 있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률 우위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법률에 근거를 해서 행정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르면 그럼 이와 같은 이제 법률은 어떤 위계의 질서를 가지고 있냐 그게 대한 내용인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상위에 있는 법률이 헌법입니다. 자, 그리고 헌법에 근거해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법률에 근거해서 명령이 또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제 법률이라는 건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주로 법률이고 그리고 법률에서 모든 사항을 규정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관련된 내용을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준다. 그리고 행정입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이제 행정입법, 즉 명령에는 대통령령하고 부령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통령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그와 같은 이제 명령을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부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령은 행정기관의 장, 즉 일반적으로 각 행정부서의 장이, 즉 장관이 제정하는 것이 부령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명령 관련해서는 대통령령하고 부령 두 가지가 있다는 것. 그래서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시행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부령은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 공부를 하실 때 법률에 보면 뭐뭐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뭐뭐와 관련된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해당되는령과 관련해서 제정은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해당되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제정할 수 있는 것 그와 같은 게 부령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주로 법률하고 그 다음에 명령 중에서는 대통령령까지가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부령, 시행규칙 부분은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는 안 됩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제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기존에 출제가 됐던 그 같은 부분을 기출문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부령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시험 대비할 때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각각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하고 규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제 진행하는 게 조례고, 그다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장. 자, 이와 같은 경우 자기들이 이제 업무 수행에 대해서 필요하면 직접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 관련해서는 자치법규, 즉 조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그와 같은 이제 규칙은 시험분에 이제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관련해서는 법률하고 대통령령 이런 부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각각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 주체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행정 주체는 행정기관이 의사를 정해서 결정해서 이제 표시를 하고, 그와 같은 이제 의사 표시 효과가 기속이 되는 그와 같은 이제 대상을 행정 주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법 관계에서 각종 권한, 허가나 인가나 등록 이와 같은 이제 권한과 관련해서 권한을 가진 그와 같은 이제 기관을 원래는 이제 행정 주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행정 권한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가지는 게 원칙이고, 이와 같은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지방자치단체 구성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두 가지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권한 또는 인가 관련해서 국가가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기관 중에서도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이와 관련된 권한을 가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각 부의 이제 장이 권한을 가지는데, 자, 이와 같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각각 위임해주고 있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5가지 광역자치단체로 구별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 특별자치시는 일단 용어가 길기 때문에 특시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자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용어가 길어서 특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일반 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총 5가지로 구성된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별시는 뭐 서울특별시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만 지금 하나가 있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만 대상입니다. 그리고 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도입니다.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이와 같은 도가 여기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는 특별시에는 자치구, 강남구라든지 종로구, 그 다음에 광역시에는 기초자치단체로 자치구하고 군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에도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그 다음에 도에는 시하고 군 두 가지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두 개로 구분된다는 것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광역자치단체 총 5개입니다. 여기 이제 5가지 광역자치단체를 법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5명을 다 쓰면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법률에서 시도지사로 놓게 되면 광역자치단체장 5명을 의미한다는 거. 이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5명을 다 기재를 하는 게 아니고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표현합니다.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 5명을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표현한다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5개 광역자치단체도 줄이면 시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은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도 밑에 시하고 군 두 가지가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시 중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시를 지방행정조직법에서는 대도시라고 해서 따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 이제 대도시라고 오게 되면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시를 법률에서는 따로 대도시라고 부르고, 그리고 해당되는 시장을 대도시 시장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대도시 시장은 대부분 일반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하고 비슷한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보에서 이제 표현해 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대도시 시장이라는 건 일반 경기도면 경기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시장을 대도시 시장. 그래서 뭐 청남시장이나 수원시장, 뭐 고양시장 이와 같은 시가 인구 5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도시고, 이와 같은 이제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허가나 인가나 이런 권한을 같이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법에서 이제 표현이 나오면 시도지사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도시 시장이 함께 나옵니다. 여기 이제 대도시장은 도지사하고 같은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행정주체와 관련해서 구분을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 이해를 할 때, 법 규정을 볼 때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행정계획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정하고 있는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나 이제 방법을 조정이나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하나의 이제 활동 기준을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와 같은 이제 행정계획이 일반 국민한테 효력을 이제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즉 국민한테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해 가지고 비구속적 행정계획하고 구속적 행정계획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이제 각종 계획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다. 이런 이제 계획은 계획이 수립되면 행정기관 내부 간에는 각각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국민한테는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두 가지 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은 이건 계획이 결정이 되면 일반 국민한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도지역이 지정된다든지 이런 계획은 토지 이용에 대해서 일반 국민한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뭐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비구속적 계획은 계획 자체가 수립됐다 하더라도 계획 내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제기하는 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구속적 계획은 국민한테 이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계획 내용과 관련해서 국민이 행정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내용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시장이나 군수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 제기하는 게 허용이 안 되지만, 구속적 계획, 즉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 내용과 관련해서 일반 국민이 시장이나 군수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 제기하는 것, 자, 이것도 이제 허용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행정계획은 여러분들 이제 총론적인 내용 이 부분을 좀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와 활성화인데,
그걸 이제 행정처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행정기관의 이제 명령 뭐 이런 게 이제 행정처분인데 이와 같은 이제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행정처분의 성격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첫 번째가 법에 기속되는 정도를 가지고 자,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을 가지고 기속행위냐 또는 재량행위냐 이렇게 해서 구분한다. 법에 이제 규정이 허가를 하여야 한다 또는 취소를 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으면 법에서 이미 규정을 행정 주체에 대해서 그와 같은 처벌을 하라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기속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법의 규정이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행정청에 대해 가지고 선택권을 주거든. 그래서 취소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법에 기속되는 정도로 규정해 가지고 두 가지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 두 가지로 다루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공부하실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에 두 가지로 기속행위에 해당되냐 재량행위에 해당되냐 자, 이 부분 여기 이제 성격 구분 관련해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공법 관련해서 공부할 때 가장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성격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시험 준비할 때 유념해야 할 것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성격과 관련해서 그 처분이 대상자한테 권리나 이익을 주느냐 또는 대상자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성격이냐 자, 이걸 규정해 가지고 크게 세 가지 구분한다. 첫 번째 이제 수익적 행위, 그리고 두 번째가 부담적 행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복효적. 복효적이라는 건 두 가지 성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 수익적 처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행정청이 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상대방,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 등을 주는 그와 같은 이제 행정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과 관련해서 만약에 허가 처분을 해줬다. 이때 건축 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건축주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건축을 할 수 있죠. 그럼 이와 같은 허가 처분 자체는 수익적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담적 처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행정청이 행위를 하게 되면 대상자에게 의무 등을 부과시키는 그와 같은 행정처분이 부담적 행정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효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이 어느 한쪽 측면에서는 수익적 처분에 해당이 되고 또 한쪽에 대해서는 침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복효적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전에 봤던 건축허가 처분은 수익적 처분인데 이때 건축 허가를 할 때 자 대상이 공해성을 가지고 있는 공장과 관련해서 만약에 건축 허가 처분을 해줬다. 자 그러면 이때는 공장과 관련해서 허가를 해주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 대해서는 이익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공장의 성격이 공해성 공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공장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한테는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공해적인 처분이죠. 이때는 인근 주민한테는 부담을 주는 옆에서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건 인근 주민한테는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공해성 공장 관련해서 건축 허가가 있게 되면 건축주와 관련해서는 이익을 주는 수익적 처분이지만 해당되는 이제 공장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는 것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성격이 복효적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행정처분 관련해서 성격 구분라인인데 이 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부동산 공부하면서 개별적 사안에 따라 가지고 수익적이냐, 부담적이냐 또는 복효적이냐 이런 부분 각각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공법과 관련해서 기초적으로 이제 알아야 할 사항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관련된 내용,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